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쇼트랙 경기 보셨어요? 중국 편파 발정. 아유, 너무하더라고요. 아이고. 보다 열받아가지고요. 네. 채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중국 편파 판정 미소 짓는 국민의힘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그렇겠죠. 자, 우리 국민들의 분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IOC 위원장한테 직접 항의하기로 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참혹한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편파 판정 왜 이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단 국회 문체위원장을 지내셨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두 의원님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어제 황대현 선수가 중국 선수를 절묘하게 잘 추월했고 박수받아 마땅한 플레이를 했는데 실격으로 이어졌더라고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제 전 기가 막히고요. 저는 이번 올림픽이 나치 올림픽으로 전락했다고 저는 봅니다. 낫지요? 네, 나치 정권이 1936년이죠. 예. 베를린 올림픽을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도구로 쓰려고요. 그래서 했고, 당시에 이제 올림피즘은 사라지고 오로지 독일 선수들 메달 개수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북경 올림픽이 나치 올림픽이 재현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중국은 메달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잃게 될 것이고요. 네. 즉 불공정하고 무대뽀 나라 중국, 이런 이미지에 큰 걸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안 의원님이 중국에서 불공정 편파 판정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도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편파 판정, 그러니까 중국 자국의 그 중화민국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메달을 많이 따기 위한 편파 판정, 이거는 이제 예견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뉴얼을, 이러한 편파 판정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좀 그 매뉴얼이 좀 신속하고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여기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회계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전문가도 없고 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도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없고 시스템도 없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오늘 봅니다. 이례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도 하겠다고 했어요. 대한체육회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런 기자회견 하는 거는 이제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 카스, 스포츠 중재 재판소 여기는 시간 끌면서 자기들 이제 체면과 근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물론 이게 만약에 이제 결승 메달이었으면은 또, 이후에 판결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메달을 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중결선에서 이제 판정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이제 금메달 박탈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거 역시도 카스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려줄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 통역도 없어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스포츠 외교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으면은 전문 개인기 있는 그런 전문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 주 기자님 말씀하신 그러한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어쨌거나 네. 우리는 아무튼
뭐 이왕 일은 벌어진 것이고 장관도 거기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죠. 그래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4747님께서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메달 하나도 못 딸 것 같아요. 중국이 참가하지 않은 종목만 노려할 겁니다. 오늘부터 중국 요리도 끊을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 자장면은 그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나 참. 네. 아무튼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중 정서에 기름을 그렇죠. 부은 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강력한 뭐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때 네. 그 오노의 그 할리우드 액션.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김동수 선수가 메달을 뺏겼고 그리고 당시에 선수단이 네. 폐시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런 기자회견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도 계시고 두 분의 IOC 위원도 거기 계시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의를 IOC와 그 국제빙상연맹에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네, 정부 측에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전문가, 해외 스포츠 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됩니까? 예, 그럼 사실은 2002년 에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메달을 뺏긴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 김연아 선수의 그런 또 편파 판정 때문에 메달 뺏긴 적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네. 스포츠 외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차곡차곡 장기간 동안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IOC와 국제연맹을 상대로 평소에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중국은 이런 편파 판정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지난 수년간 심판들이나 관계자들을 구워 삶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을 키워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말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기구나 다름없거든요.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죠. 아니 근데 의원님이 이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혁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집니까? 또 어떤 한국 체육 구조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리고 2년 전에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이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전문 외교 인력을 육성하자는 그런 권고를 했는데 이걸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항상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네. 두 의원님들도 말씀 잘 들으셨죠?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국민들이 막 화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어제 예. TV 보면서 뭐 모든 국민들이 아마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황대원 선수, 이준서 선수 최고의 기량으로 정말 1위를 했는데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그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심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 스포츠맨십은 이제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제 중국적 기준에 의해서 이제 된 건데 자세히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의 기준이 뭐냐. 네. 여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두 가지 기준을 보거든요. 하드 파워하고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데 하드 파워로 했을 경우는 이제 군사 경제적인 파워만을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중국이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G2 시대가 왔는데 이번에 북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강대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문화적 정서라고 하는 세계사적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상대국에 대한 어떤 인정, 예의. 문화에 대한 인정, 예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정신이거든요. 공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했지만 그러한 세계의 눈을 비춰봤을 때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영대 의원님.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제일 걱정하는 것이 최근에 동북아의 사태라든가 얼마 전에 그 입장식에서 우리 한복과 이 네. 등장하면서 보면서 걱정했던 그때도 것이 걱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맨십도 그렇고 공정한 게임, 또 보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보편주의, 이웃국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우리가 문화동북 공정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칫 이제 이게 그냥 스포츠에서 일어났던 지나친 그 승부욕, 네. 이번에 뭐 애들을 주책으로 타겠다고 했던 그 이례적인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걱정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게임판 이런 데서 중국 사람들의 그런 약탈적인 그런 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또 우리나라 그 BTS라든가 우리나라 그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저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쟤 과연 대국이고 쟤 과연 선량한 이웃 국가냐라는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 것이 이번 일로 그냥 크게 한번 좀 중국도 반성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어떻게 그럼 대중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스포츠 외교도 스포츠 외교지만은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어쨌든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고 주권을 지킬 것이냐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저 예전에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한일 그 문화 교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예. 당시 이제 상당히 여론이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를 개방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가 다 죽는다고 다 죽는다 막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라든가 이게 하나하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중국의 동계올림픽의 과정들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라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인식 수준도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리드해야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님께서 대놓고 하는 편파 짓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스포츠 외교와 경제력에서 중국에 밀린 거죠. 국내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봤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또 잘 대응해야죠. 0340님 중국보다도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IOC가 더 문제입니다. 네, 그 지적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화나고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유학생들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 조선족에 대한 공격이 그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상 중국인들에 대한 공격, 안현수 코치에 대한 공격 이런 공격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중 정서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대국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대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적인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게 있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관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톨레랑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인정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또 얘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이제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적들이 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들이 이게 저열하고 이렇게 품이 없고 반칙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실력대로 품격 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들이 저희라기 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네, 예. 그렇죠. 예. 자, TV 토론은 우리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시작됐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시작했어요. 자, 네. 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작했습니다. 자, 11일 TV 토론은 하는 거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그렇겠지. 후보가 네. 더 이제 어디 도피할 수가 없잖아요. 기피할 수도 없고. 그동안의 기피 도피 전략이 바닥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1일 날 할 수밖에 어떡해. 없는.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수험생이 국민 앞에 시험을 치르는 과정인데 이 수험생이 시험 치르지 않겠다라고 밖으로 도망다니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건 지나친 토론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토론은 그냥 토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이렇게 무슨 조건을 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 이제 그냥 하면 되는 이걸 겁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큰 상상무 우리 토론 준비 단장에 이런 입장 표명도 있고 했습니다만 또 그 입장에 대해서 또 사과 사과도 이야기도 했죠. 하고 네. 했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상파 3사가 했지 않습니까? 네. 방송 토론을. 근데 이번에 이제 방송 토론 주체를 종편 4개 중에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 종편 4개 다른 종편들이 요즘 다 시청률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지난번에 지상파 3사가 해가지고 사상 최근에 있어서는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네. 그 중계 이게 사실 어느 협회가 주최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디서 어떻게 중계하느냐
그리고 생중계로 국민들이 더 많이 보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편 4사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굳이 한 회사만 하겠다고 해서 그래야 좀 논란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방송 언론계가 바라는 대로 하자면 지난번에 지상파 3사가 동시에 했듯이 종편 4사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많이 보면 좋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방송사들이 내 안 하겠다만 어쨌든 쓰는 뭐 여러 거지만 이제 우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토론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네. 그 후보들이 나와서 이 방송도 하고 저 방송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건 하고 이건 안 한다. 이건 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1일 공정의 날 문제죠. 예, 11일 날 지금 4개사하고 보도 전문 채널 다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자는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안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얘기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11일. 네. 국민들은 많은 토론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추경 얘기 좀 물어볼게요. 네.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총리도 말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뭐 전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나 봐요. 뭐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생각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35조 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일정액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김부겸 부총리도 이제 국회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정 그 수준의 증액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저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추경 관련해서 총리와 부총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 607조 자체가 이제 코로나 극복을 전제로 만든 예산입니다. 그 네. 작년 중반부터 만들어서 작년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 심사하면서 내가 예산 소위까지 들어가서 이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0만 명씩 하고 할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 서민과 소상공인 또 피업종인 고통이 클 텐데 그 부분들을 보살펴준다고 했는데 그냥 희망적 사고가 갔던 겁니다. 갔던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오늘 뭐 총리와 부총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뭐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를 물려줘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어제 홍 부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당장 추경을 10조를 증액하는 것만 해도 국채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대출 금리가 다 오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피치에서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죠. AA-를 유지를 하면서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무디스하고 S&P가 있는데 우리가 국제 큰 개방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이 추락할 경우에 굉장히 조달 금리라든가 여러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IMF에서 이야기한 35개 선진국 중에서 빚 증가율이 최고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하는데 예산 순위를 조정하자. 근데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권만 있거든요. 네. 예산 편성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당도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과 세수로 가지고 10조를 편성을 해보면은 초과 세수는 나눠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교부세라든가 나눠주면은 한 2, 3조밖에 그 추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607조라는 데는 많은 예산 중에 정부가 무슨 뉴딜이다 뭐다 해서 사실은 약간 그 칸막이로 돼 있고 좀 당장은 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30몇 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정부가 좀 찾아내어서 당장 시급한 재편을 하자. 그러면은 정부가 걱정하는 재정 증가 부담 우려도 들고 또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은 저는 이제 10몇 조가 부족하다고 더 증액하자는데 지금 증액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최영두 의원님이 세출 조정을 하자.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을 이제 언급하면서 얘기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죠. 이제 국회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감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특단의 대책을 필요하다라는 것은 서로 여야가 다 같이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35조, 50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50조 50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조 하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권하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상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상당히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인 것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최영두 의원님이 그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걸 네.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세춘조정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시기고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607조 예산이 박성준 의원님도 한 뜯어봤겠습니다만 이 30몇 조 예산을 보면은 부처별로 다 칸막이 돼 있고 뉴딜할 것도 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저런 예산을 우선 정부가 좀 추진해야 되고요. 자, 어제 그 부총리가 한 것 중에 이런 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14조 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 국채 시장의 금리가 30bp 0.01 이게 30bp는 0.03%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국채가 0.3 올라가면은 우리 가계대출 금리가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화수분처럼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07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중에 일부를 지금 그리고 1월 아닙니까? 1월 예산 집행도 안 됐습니다. 5745님께서 네. 대출 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다 더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607조 예산 중에 한 몇십 조를 정부가 재편해봐라.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D-29일 며칠 안 남아서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일화는 양 후보 네. 예, 결단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무슨 협상이나 또는 무슨 전략으로 왜 우리가 통일 이야기한다고 통일 안 되듯이. 아니 그런데 저 네. 안철수 후보가 결단 그건 뭐 안 한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네. 뭐라고 자꾸 그 이야기하는 것도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역시도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보하고 또는 박원순 양보했더니 결국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과의 단일화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 정부에서 겪었던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윤석열 후보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국민들의 여망, 자 정권을 바꾸어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여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면 이제 세상의 일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네. 누가 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단일화, 형식 어떻게 이건데 DJP 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일화 과정을 보면 정치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보면 네. 무르익었을 때 일을 발표하는 것이 지금 과정을 보면 시끄러워 일단. 네. 이게 정치 하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얘기를 하는 네. 거면. 정치는 이런 단일화 과정들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일화는 약자 연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단일화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국민 감동을 줘야 되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치는 고수 주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조금 큰 뉴스입니다. 큰 뉴스, 빅뉴스죠. 그래도 역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노조와 관련된 이제 노동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산적한 문제인데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지지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그럼 일방적인 그 노총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노총이든 는 사실은 우리 뭐 당하고도 많이 이제 협력 관계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노총 지도부의 판단하고 노총 지도부가 뭐 판단했다고 그래서 그 노조 한 사람들 하겠습니까? 지금 경제를 망치고 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알가보지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누구의 정책으로 어떻게 해서 이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지도 뭐 여기서 지지하면 당선된다고 해서 꼭 당선된 후보들만 당선될 후보들만 지지한다는 그런 평도 있었는데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준 의원님 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제사 음식 심부름 시켰다. 그러면서 카드 썼다. 김혜경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상당히 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확대 대상산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뉴스 자체가 워낙 이제 부풀려진 뉴스들이 많고 과연 이 뉴스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다룰 수 있는 이게 뉴스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느냐의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지금 박영수 특검 관련된 11억 받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곽성도 의원 50억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천대유의 대주주였던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카드 하나면 윤석열 후보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는 욕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가 뭐냐면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관성에 대한 부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인데 핵심을 벗어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도원님.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나갔죠? 내가 잠깐 한국노총 그걸 보다가 네. 찾아보다가 한국노총이 이전에는 이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했네요. 그 이제 결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참. 그건 그렇게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가릴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니 김만배가 감옥에 있는 처지로 지금 무슨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김만배 녹취록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녹취록에 보면 더 큰 것도 있겠죠. 다 수사하면 다 나올 테고. 가장 큰 핵심이 이겁니다. 왜 그 세 사람의 비극적 선택이까지 나온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공개발공사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자고 했는데 환수하자고 못하겠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동규 하는 이명박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 아니었겠습니까? 넘버원 넘버투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왜 제대로 그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을 그렇게 몰아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고 그 나머지 다 수사하면 됩니다. 그 대단한 사건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슨 자꾸 주변에 물타기를 하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거 대선 끝나도 반드시 수사해서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핵심 쟁점은 그거예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근거의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김만배와 정영학 그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이 두 사람의 녹취록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몸통이 바로 이재명 후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마지막 결론 하지. 전부 나머지는 깃털이죠. 했던 사람들이고 유동규 누굽니까? 유동규가 이쪽 사람입니까? 여기서 잠깐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후보 이렇게 집중 공략할까요? 글쎄요. 그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안이니까. 네. 그게 이제 토론 의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토론 의제를 또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의제에 따른 문제겠죠. 자유 토론에서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근데 관련성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토론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20여일로 앞에 있는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수가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큰 희망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아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모든 그 책임을 지고서 사실은 지난 5년간 어려운 영어 생활을 했던 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판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의 사실 이제 불행한 역사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실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역사적인 저는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수만이 아니라 그 주변 세력들, 사람들, 그분들의 책임이기도 했는데 어찌 될지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6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